김영민 TV. 김영민 TV. 김영민 TV. 김영민 TV. 김영민 TV.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 69주년 되는 날이네요. 네, 69주년 6.25 한국전쟁. 네, 69년 전에 네, 새벽에 휴전선이 아니죠. 38선 전역에서 포성이 들려왔고요. 그렇게 해서 북한군이 일제히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침을 한 것이죠. 자, 이게 사실 6.25 전쟁의 시초이기도 하지만은 왜 이렇게 남한군은 대비를 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분명히 분단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요일에 휴가를 나갔을까? 상당수 군인들이 말이죠.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자, 6.25 한국전쟁은 정말 이 땅을 피비린내 나는 민족 상잔의 비극의 그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뜻을 모으고 또한 민족 화해 협력의 세기를 주체적으로 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침부터 또 이런 소설을 늘어놓게 되네요. 자, 오늘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일면 사진은 한겨레 일면 사진 골랐습니다. 한겨레 일면 사진. 하나는 낙동강 사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금강 사진입니다. 자, 녹조 라떼로 가득한 낙동강. 보를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더위 시작과 함께 8개 보 모든 지점에서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지점에서 녹조가 발생했다면은 녹조를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보가 닫혀서 이런 녹조가 발생했다고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금강 사진 보겠습니다. 녹조가 없어요. 한마디로. 금강 같은 경우에는 보를 거의 전면 개방했습니다. 네, 전면 개방을 했어요. 이 금강 세종보 사진인데 공주보에서는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0개를 기록했습니다. 전에 어땠습니까? 보가 있었을 때는 거기도 녹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녹죽이었죠. 녹죽. 녹조가 강을 가득 채운
낙동강 창녕 하만보 하류 개성천 합류부 지점과 금강 청벽 일대의 맑은 강물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맑은 물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똥물 되는 강을 계속 유지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농민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똥물 갖다가 무에다 갖다 쓰시게. 예? 자, 보는 개방해야 됩니다. 흐르는 물을 막아놓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 사실 과학에 그야말로 담을 쌓고 살았던 제가 봐도 완전히 뭐 과학에는 청맹관이나 다름없는 제가 봐도 이 흐르는 물을 가두면요, 그러면 썩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강물이나 이런 유원지 가 보면은 물이 고여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거 어떻습니까? 물 따뜻하고 더럽고 그런데 안 들어가잖아요. 흐르는 물 속에 자기 몸을 던지지 않습니까? 자기 사는 동네에 맑은 물이 흐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볼을 만들고 보에다 물을 가둬서 그렇게 해서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근데 확보한 수량에 그 물은 어떻습니까? 똥물이에요, 똥물. 초록색 똥물. 예, 그게 좋다는 겁니까? 자, 보호 닫힌 낙동강의 녹조할 때, 그리고 보호 개방한 금강의 맑은 물 함께 대조해 봤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6월 25일 화요일 일면 사진이었습니다. 자, 다음 광고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예. 어제 관훈 라이트 클럽 보고 재밌어서 웃다 팬이 됐습니다. 말빨 진짜 대단하시더라. 김용민 씨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대환님? 아이고, 알아봐 주시는 우리 김대환님도 대단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님, 흐르는 강물을 막는 방법 대체 어디서 나온 신박한 생각인가? 레드현님, 강물은 흘러야 강물이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외식고기님, 고인물은 썩는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라고 하셨어요. 예. 홍승표님, 리밍보는 4대 운하로 안 되니까 4대 강으로 그저 슈킹거리 명목을 만들었을 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에미킴님, 저는 김용민 씨가 러닝머신 위에서 걸어서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네요. 오늘 아침에 사실 5시쯤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또 오늘의 기사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한 30분만 자자 해서 누웠는데 그게 아마 6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8시 51분에 일어났습니다. 아주 잘 잤습니다. 잠 마일리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도 잠자는 거 아끼지 마시고 열심히 시간 날 때마다 주무시기 바랍니다. 잠 적게 자면요 살찌고요, 또 피로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민카퓨님, 유튜브에서 광고하지 맙시다. 팟캐스트도 아니고 유튜브에서 광고 적응 안 되고 반감만 생김. 네, 그럼 보지 마세요. 예, 광고 뭐 누가 보라고 하진 않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분 내지 6분 정도 광고 끄시고 그 다음부터 다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광고를 해야 합니다. 자, 인체공학 기술로 설계된 테이핑이 자세를 바로잡는다. 바디로직 드디어 또 여러분들께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바디로직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에 입점했습니다. 김용민닷컴에 입점하면 여러분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예. 몸의 중심인 골반을 바로잡는 바디로직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골반 교정 바디로직이 도와드립니다. 대부분 그 효과를 처음에는 의심하는데요, 한번 경험한 후에는 완전히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착용 후 허리 통증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디로직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구매 후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을 보장할 만큼 제품 자신감도 대단합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닷컴에도 입점됐습니다.
자, 휴먼 영상의학센터. 어제 저희 관훈 라이트 클럽 라이브 때 휴먼 영상의학센터 소장께서 나와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자, 인터벤션 시술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절개와 국소 마취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술법입니다. 큰 수술이 부담스러웠던 분들, 이제 휴먼 영상의학센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는 시술 당일 퇴원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휴먼 영상의학센터 또는 문의 전화 1588-7161 1588-7161. 네, 자, 여러분들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카님, 심지어 전립선 치료는 엄청 굴욕적이라고. 그렇지, 지금의 시술은. 그런데 인터벤션 시술 휴먼 영상의학센터 1588-7161는 네, 굴욕적이지 않습니다. 휴먼, 굉장히 인류애적이에요. 예. 자,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4월부터 경기도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 청년의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만 24살 청년 중에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 총 연간 10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 6월이 왔으니까 이제 2분기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급 형식은 시군지역화폐입니다. 시군지역화폐. 경기도에서 어디서든 융통할 수 있는 지역화폐입니다. 전자카드와 모바일 등으로 지급해서 주소지 지역 내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소상공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 내 청년들에게 격려가 되고 도내 자영업자분들에게도 응원이 되는 일거양득의 정책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또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이 아주 꽃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만 24살 청년으로서 도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 한해서만 지금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잘 되면은요, 전체 청년으로 확대되고 또 전체 지역 주민, 전체 경기도민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네, 기본소득. 경기도에서 만 24살 도내 3년 이상 산 청년,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하고요, 점점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소득 왜 하느냐? 일도 안 했는데 왜 공공이 국가가 돈을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몸이 아파서 며칠 동안 쉬고 있는 이런 사람들, 굶을 걱정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한 작가분이 몸이 아파서 쓰러져 있었고 밥하고 김치 좀 달라고 그렇게 메모를 붙였는데 며칠 뒤 가보니까 세상을 떠났어요. 굶어서 세상을 떠난 건 아니지만 하루벌이를 하지 못해서 굶어야 하는 이런 고충을 겪고 있는 그런 국민들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기본적인 아주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경기도 청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취업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들에게 국가가 공공이 응원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기본소득의 그런 정신과 철학입니까? 스위스 같은 나라는 300만 원 주려고 그랬어요. 월 300만 원. 여러분, 월 300만 원씩 받으면 통장에 따박따박 꽂히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일을 안 할 것이다. 누가 일을 안 해? 그렇게 그 기본소득 잘 돼 있는 나라도 국민들에게 놀지 않습니다. 노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놀면서
다음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 안 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놀고 먹고 하겠어요? 또 무엇보다도 노동혁명이 일어납니다. 노동혁명.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은 더러워서 회사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더럽지만 돈 벌기 위해서 돈을 주니까 회사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월 300만 원이 이렇게 기본소득이 보장이 된다면은 그러면 그 회사를 왜 나가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지배하고 그리고 노예로 삼는 이 관계성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조건, 또 노동이 빛을 보고 덕을 보는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노동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게 아니라 자아실현의 그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소득은 모든 것을 뒤바꾸는, 이 땅에 계급이 형성된 이래 유지되어 왔던 이런 갑과 을의 관계를 모두 혁파합니다. 조현민, 조현아의 그 회사 왜 다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런 족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회사를 다녀야 돼요? 나는 인간인데, 나는 소중한데. 물론 월 300만 원 기본소득 보장해 줄 날이 저희 생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년에 100만 원이지만 지금 또 만 24살 그리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지만 이것이 씨앗이 돼서 나중에 이것이 월 100만 원이 되고 또 모든 대상이 되고 월 100만 원만 통장에 꽂히면은 여러분 아마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국가는요, 공공은요, 의식주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이게 현대 복지국가의 전제예요, 기초예요. 사일런 아웃사이더님, 국민의 95%가 노동자인데 5%를 위해 기사 쓰는 경제지들, 쓰레기들입니다. 종이 쓰레기들. 그렇죠. 이효님, 100만 원 알바로 벌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물론 이렇게 되면 또 그 각 사업장에서 노동자 확보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고충도 없지 않아 있겠죠. 아마 또 그런 상황이 오면은 조중동 경제지, 평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혀 거들지 않다가 이때나 비로소 이분들 눈물 짓는다, 한숨 짓는다, 또 이러겠죠. 여러분들 조양호가 월급으로 50억 넘게 받는 게 정상입니까? 왜 조양호한테만 기본소득이 50억이에요? 씨발. 자, 우리가 행복해지는 상상은 얼마든지 합시다. 그 행복해지는 상상에 재를 뿌리는 사람들 도처에 널려 있어요.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세상을 살 꿈을 제한 없이 꿉시다. 우리 차원에서 필터링하지 말자고요. 자기 검열하지 말자고요. 미카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청년 노동 착취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양호가 옛날에 받은 돈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꿈꿀 권리, 행복할 권리. 그 권영길 예전에 대선 후보가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청년들 받아가시고 또 받으신 소감 같은 거 SNS에 좀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또 이 사업 추진하기가 더 좋아요. 그러면 만 24살이 만 23살, 만 25살 이렇게 점점 확대되면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세상, 내가 돈으로부터 일정 부분 자유로워지는 세상 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바로 들어가죠. 삼성 이야기입니다. 삼성. 그렇죠.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그래서 월 100만 원씩 따박따박 꽂힌다면 시발 이런 족같은 회사 안 다니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무노조, 전 세계 삼성 공장을 하나로 묶는 열쇠말이다.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 된다라면서 무노조 원칙을 천명한 이래 3대에 걸쳐서 고수하고 있는 경영 방침이다. 왜 노조는 안 될까? 노조가 이제 반대를 하면은 또 타협을 하면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구청장도 국민이 직접 뽑는 이런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내 민주주의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 된다. 이병철 씨가 회장으로 있었을 80년대 초반까지는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도 과연 그러해야 합니까? 촛불혁명까지 성사시킨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말이죠. 이게 사실 한국에서만 이러면 몰라. 해외 나가서도 이런 무노조 공법을 썼다가 개망신을 당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삼성이 말이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경영 방침, 이미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의 현재와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 삼성 공장 가운데 최초로 합법적인 민주노조를 세웠던 인도네시아 사례를 보자면 몇 년 전이었어요. 노조 설립증을 회사에 직접 전달했더니 관리자 표정이 심각하게 일그러졌어. 많이 놀란 것 같았어. 줄 헤르만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얼굴이 일그러졌다. 얼굴이 일그러져도 노조를 만들었는데 뭐 어찌하겠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방심한 겁니다. 이후에 그와 동료들에게 닥칠 시련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삼성은 국내에서 하던 대로 협박과 회유, 미행과 폭행으로 대응했습니다. 노조원들은 공장 안에서 감시를 당했고 공장 밖에서는 미행을 당했어요. 비정규직 차별이 없는 공장을 만들자 이런 목표로 결성된 인도네시아 삼성 공장, 그 공장의 노조 오래가지 못했어요. 삼성의 계속된 협박에 불안에 떨던 노조원들이 하나둘씩 회사를 떠나갔습니다. 삼성이 노조를 완전히 파괴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40일. 근데 말이죠, 독일에서도 이 짓거리 하다가 아주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독일 지사에서 노사협의체 격인 종업원 평의회를 만든다는 소식에 한국 본사 노모 부사장이 독일 지사에다가 평의회가 설립되면 지사를 폐쇄하겠다 이렇게 협박성 공문을 보냈어요. 평의회 설립을 주도한 노동자 5명이 해고됐어요. 삼성은 독일 노동재판소에 제소당했고 평의회 구성을 보장하라 이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거 거역하면 독일에서 나가야지. 아 참 촛같은 회사입니다. 진짜 삼성. 이렇게 촛같은 회사가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촛같은 회사를 두둔하고 자빠진 그런 자들이 지금 무슨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 지랄을 떨고 자빠졌어요. 삼성을 비난이나 하고 뭐 이러면서 삼성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마땅해요. 협박과 회유, 미행과 폭행 너도 한번 당해봐. 그런 삼성에 이가 안 갈리겠어? 아니 세상에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다면서 삼성을 옹호하고자 빠집니까? 자, 세계적으로 이 삼성 이 경영 체제 유지했다가는 뼈도 못 추립니다. 아니 지금 종업원이 아닌 사람, 그 회사 소속 노동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 가입하게 하라. 지금 세계 노동기구가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 다니는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 수도 없어.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재벌들의 이런 무지막지한 행태. 뭐 이 새끼들은 글로벌 스탠다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계적 표준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
야, 이 새끼들아, 노조는 저 세계적 표준 정도가 아니라 상식이야. 어? 그 회사 종업원이 아닌 사람도 어? 노조에 가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고. 아이 새끼들. 나라 밖에서도 집요한 삼성의 무노조 공법, 오늘 한겨레 일면에 실렸습니다. 묻다가 아빠님, 이건희 사망했나요? 사망을 못하고 계시죠. 예, 사망을 못하고 계세요. 이재용한테 경영권이 승계돼야 하는데, 네, 두 눈을 못 감고 계십니다. 네. 진보 민주주의 이걸 자처하면서 삼성에 대해서 적대시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 있죠. 예. 아니 그는 뭐 말하자면은 하여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예,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어떻게 할 말이 없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다면서 삼성을 옹호해요. 정신 나간 거지. 예. 그렇다고 자기들이 뭐 삼성의 이런 반인권, 반노동권적인 작태에 대해서 문제 삼고 바로잡고 그랬느냐? 그런 것도 없어. 자, 넘어가겠습니다. 길 잃은 투톱 황교안, 나경원 리더십 타격. 먼저 황교안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어요. 예. 이거 어떻게 황교안,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줄여서 황잘못이라고 할까? 황잘못. 황알못도 좋네요. 예. 황교안 대표 발언이 논란을 빚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황교안 대표는 민생투쟁 대장정을 이어가던 지난달 22일 지방 중소기업이 겪는 청년 구인난의 해법으로 멋진 사내 카페를 만들면 청년들이 갈 겁니다. 이렇게 발언해서 입질에 올랐습니다. 어이구, 사내 카페를 만들면은 지방 중소기업도 가는 모양이군요. 예. 그래요. 또 성수동 수제화 거리를 찾았을 때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이 아닌 곳에 가가지고 최저임금 탓을 하고, 수원의 한 임대 아파트에 가서는 또 집값이 떨어진다, 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세금 폭탄 맞게 됐다. 세입자가 대부분인데 정신 나간 거죠. 소속 의원들의 막말에 이어서 황 대표의 알못 발언이 줄을 잇자 당내에서는 곳곳이 지뢰밭이다, 이런 자주 섞인 푸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또 구인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내 카페 만들어라,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자기 자식 KT에 그렇게 들어갔어요. KT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취업난, 구인난 걱정이 없는 거야. 그리고 수제화 거리 찾아갔는데 최저임금과 무관한 분들 앞에서 최저임금 탓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화업계 관계자들이 다 사장님이고 직원을 한두 명씩 두고 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임대 아파트 가가지고 집값 떨어지고 세금 폭탄 맞게 됐다는 발언을 한 거, 집은 다 한 채씩 갖고 있지 않나요? 왜 임대로 살죠? 이런 마인드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정말 아주 볼만하겠어요, 나라가. 수도권의 한 의원은 최근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화 발언을 거론하면서 당의 메시지 관리가 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이렇게 경험했던 인사에게서 전국에 화두를 던지는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짚었어요. 말실수에 그치지 않고 철학의 부재가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저 진보 쪽에서도 무릎을 치면서 이거구나 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강성 발언을 통한 기존 보수 결집까지는 손쉬운 전략이었죠. 이게 뭐 어려워요. 중도층 접근은 정치인으로서의 큰 시야와 노련미가 필요하다는 건데,
민경욱 대변인 계속 논란이 되고 황교안 발언이 시비거리가 되니까 앞으로 황교안 대표가 백브리핑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야, 이거 봐. 어? 역시 의전의 왕답습니다. 의전의 왕다워요. 예? 근데 씨발 민경욱이한테 백브리핑 맡겨도 되나? 어? 민경욱이도 폭탄인데. 어? 안 그래요? 아니, 황교안은 종양이지만 민경욱은 암 아닙니까? 암덩어리 아니에요? 자, 그래요. 민경욱한테 한번 맡겨봐. 한 며칠 있다가 다시 제가 직접 백브리핑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백브리핑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이 확실합니다. 예. 아니 누가 누구의 백브리핑을 해? 눈치제로, 공감 능력제로. 네. 이 사람 법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황뚜안했드. 재밌네요. 레드연이. 감사합니다. 황처사님. 판표형은 그나마 정상이었다. 그렇죠. 홍준표가 그리울 날이 올 거예요. 토론 잘하죠. 사실 상대당에서 홍준표가 나오면 부담을 느끼거든요. 말을 잘하니까. 물론 철학은 완전히 바닥이고 가치관도 영 깡통이지만은 그래도 말은 잘하잖아요. 예? 황했나는 비밀병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황교안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별명을 얻었다. 한겨레 기사고. 이번 나경원 얘기입니다. 나경원 이번에 치명타를 입었어요. 여러분 어제 그 국회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문을 딱 만들었는데 이제 이걸 갖고 각 당에 가서 추인을 받는데 뭐 민주당이 당연히 추인받죠. 바른미래당도요. 근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이 그거 들고 가서 추인받으려고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몇 달 동안 욕 받아 처먹으면서 투쟁을 했던가, 장외 투쟁을 했던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 나경원 너 왜 이렇게 합의해 왔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나경원의 리더십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재협상 요구와 동시에 원내 지도부의 협상 권한을 다시 위임한다 이런 취지로 나경원에게 힘을 싣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앞으로 나경원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장수가 내가 이거 관철해 오겠다 라면서 합의안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 부결당했어. 다시 와. 그 사람 말이 무게가 있겠어요? 절대 없지.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할 겁니다. 당내에서는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당내 설득에 실패하면서 조기 사퇴한 전례마저 회자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나경원은 역대 최약체 원내대표다. 이런 원내대표를 다스리지 못한다면은 장악하지 못한다면은 정말 여당에게는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 근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참 잘해요. 그렇잖아요. 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하나 나경원 리더십의 그 벽돌을 지금 빼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역대 최약체입니다. 역대 최약체예요. 최악체라고 해도 되겠어요. 예. 자유한국당한테는요. 그렇죠. 임충현님 말씀처럼 코어층이 두텁지도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인생에 철학이 있습니까? 밑바닥 생활이란 걸 해봤어야지. 유원상님 말씀처럼 나경원은 요란한 빈수레라고 하신 말씀처럼 빈수레예요, 빈수레. 예. 내년 총선까지 그냥 두세요. 밥하는 아줌마님. 네, 저희들의 모든 바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베는 당에서 탄핵당한 듯. 이 정도면 탄핵당한 거예요. 빅년 먹은 거예요. 회복 불능의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자기의 그 물러날 때를 모르는 거지. 물러날 때를 모르는 거야. 예. 이게 참 너무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물러날 때를 모르는 사람이 실기를 하게 되면 아주 개망신을 당하면서 이제 비참한 퇴로를 만나게 되는 거죠.
황교안 대표에게 비판의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다. 황 대표 역시 투톱으로서 합의문 도출, 추인 실패의 공동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이후 민생투쟁 대장정, 희망공감, 국민 속으로 등 장외투쟁 시리즈에만 몰두하면서 당을 강경일비연도로 끌고 가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협상 여지를 좁혔다는 가이드라인 지적도 나온 터다. 결과적으로 이날 합의가 휴지 조각이 되면서 재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사실상 나경원의 운신의 폭이 좁혀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렇습니다. 황나 정말 훌륭한 조합입니다. 멋져요. 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만평입니다 이번엔. 만평. 잠시 넘치네요. 자사고 캐슬. 공부 못해서 미안. 네. 아니야, 가난해서 미안해. 엄마하고 딸이 이렇게 이야기가 갖고 가는데 위에서 뭔가가 떨어져서 엄마 머리를 때리고 떨어집니다. 깡통이에요. 자사고 피해자는 하향 평준화다. 곰팅이님 15,000원 감사합니다. 슬프네요. 여러분 뭐 아시겠죠? 자사고를 폐지하기로 안산 동산고와 전주 상산고. 전주 상산고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사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전국에서 뭐 주로 수도권이죠. 수도권에서 이른바 명문대 보내고 싶은 부모들이 전주 상산고로 보내는 겁니다. 전라북도 교육에 별 도움이 안 돼요. 또 전라북도 몫의 인재 등용 때, 지역 전형 때 전라북도가 이득을 못 보게 되는 면도 있어요. 왜냐? 전주 상산고도 전라북도 학교니까. 외지인 학생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학교지만 어쨌든 전라북도 전주에 있기 때문에 지역 전형 때 이 전라북도의 지분을 많이 가져가는 거죠. 상산고도 그렇고 안산 동산고도 그렇고 자사고 피해지는 하향 평준화다. 하향 평준화대. 평준화란 말을 싫어합니다. 평준화란 말 싫어요. 하향이란 말은 이제 평준화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향이란 말을 붙이면은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지잖아요. 기본적으로 평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보수들, 기득권 세력들. 평등을 싫어해요. 차별을 당연시합니다. 차별을 당연시해요. 그런 사회에 무슨 공화국 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상산고 전주에 있는 학교예요 라고 하셨고요. 레데어님 일반고 졸업하고 일반고 다니는 우리 꼬마는 하향인입니까? 아무튼 나쁜 놈들. 제가 우리 아이들은 정말 엘리트 교육 안 시키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냥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김용민이가 뭐 또 우리 김어준 총수나 주진우 기자나 정봉주 의원이나 다 저기 평범한 학교 나왔어요. 무슨 특목고 이런 데 안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가지 않은 면도 있고요. 예. 명문대도 안 나왔네 보니까. 근데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 한 몫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자사고 보내면, 그래서 명문대 보내면 우리 자식이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죠. 얼마나 단순한 사고예요. 예? 가을님, 어린 시절 공부 기계들 고졸 이후는 심각하게 고장나지요. 임충현님, 애들이 불행해요. 그 고생해서 대기업 가고 사오정 퇴사하고. 황처사님, 내가 나온 고등학교가 명문이지. 예, 제가 나온 학교가 성동고등학교인데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 공부도 못하고
집도 가난하고 그래도 인간미는 있었어. 애들이 너무 좋았어. 고등학교 때 참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제가 하여튼 생각만 하면은 입가에 웃음이 막 그려집니다. 내세울 게 없는 애들이에요. 하나도. 집안도. 또 기억이 납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가출한 친구도 있었고요. 레드에어님, 저도 명문고 나왔어요. 선배들이 동창회 따로 하는. 그러니까 평준화 이전에 그 고등학교 출신들. 예, 그래요. 명문고 명문고는 옛날의 명문고지. 예. 그래요. 그리고 인성이 야무져야 이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동네에서 전교에서 놀던 애가 자사고 가더니 우울증 걸렸더만 뭐가 좋다고. 파이오니아 와인이. 물론 이제 자사고 가서 다 망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거기 가서 또 인생의 좋은 발판으로 삼은 그런 학생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자사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런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저는 다시 태어나도 성동고등학교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재밌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 때문에 제가 좀 거기서 엄숙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고요. 참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성동고등학교. 우리 선배들도 재밌었어요. 네. 자사고는 이명박이 작품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예. 배대원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학습을 강요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교육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성산고 자사고 폐지는 결국 관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김승환 교육감이 어떤 분인지 좀 한번 돌아보시고 그분의 그 교육 철학이 어떠한지도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노는 것이 스펙이고요. 친구 많은 게 스펙이에요. 제가 만약에 대기업 회장이라면 당신 지금 친구 정말 전화했을 때 당장 나와서 술 함께 마실 수 있는 친구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으라고. 그래서 적어서 내잖아요. 확인하는 거야. 암흑이라는 사람 아시냐? 친하냐? 이렇게 해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적으면 이제 뻥을 치는 거지. 그런 친구가 많을수록 저는 그 회사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특전을 줄 것 같아요. 자, 이진성님 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네. 권성동 판결 내린 판사가 상산고등학교 나왔어요? 아이고 나 참 어떻게 몰랐네 나는 그걸. 예, 알겠습니다. 예. 배대원님, 노벨상이 목표는 아니지만 아이들 밤새워 공부시키고 노벨상 한 개라도 받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김승환 교육감, 네, 전주 상산고 자사고 폐지 전 지지합니다. 예, 이게 무슨 수학의 정석 만드신 우리 홍성대 선생님 엿먹이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런 터무니없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부터 교육자적 양심에 의한 결정이라고 전 믿고 싶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자, 같은 내무반에서 일하셨다고요? 얀쯔님. 네, 어떤 분이었어요? 김승환 교육감. 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민닷컴이 다음 주부터 김용민 TV가 다음 주부터 일부 개편합니다. 다음 주부터 밤 8시 수요일 빼고 월요일 관훈 라이트클럽 기존대로 가고요. 자, 화요일에 이제 저희가 법률 관련한 방송 피아지방법원을 신설합니다. 피아지방법원. 그래서 이 황현희 판사, 김용민 피고,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 소재인 변호사 해서 4인 법률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토크지만 주로 정치적 사안과 연관된 법률 이슈를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아 지방법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아 지방법원. 네. 자, 그리고 수요일 날은 변함없이 히히히 스토리,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하고 계시는 히히히 스토리 준비했고요. 정치부심이 목요일로 옮겨갑니다. 왜 목요일로 옮겨가느냐? 이동영이가 요구를 해서 화요일에 이제 수다면 녹음을 해야 되는데 김수민이를 굳이 갖다 쓰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럼 좋다. 그럼 우리가 정치부심을 목요일로 옮기고 화요일에 원래 목요일에 하려고 했던 피아 지방법원을 이제 편성을 하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먼스 플레인, 비정기적으로 우먼스 플레인 이렇게 마련하고요. 그리고 인생 백과사전이라는 것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비정기적으로 파일럿처럼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토크쇼를 넘어서서 아주 입체적인 어떤 그림과 맥락이 있는 김용민 TV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김용민 TV 구독자가 몇 명인가 봅시다. 자, 구독자가 현재 18만 9,676명이네요. 지금 현재 곧 이제 19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만이 되면 또 여러분들께 또 재미있는 이벤트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네마, 예. 바빠서 못하고 있어요. 예. 피아 지방법원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예. 우먼스 플레잉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뭐 큰 이슈 있을 때 다시 방송 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요일에 우리 카이로스 있죠? 카이로스 방송하고요. 또한 수요일 날 벙커원 교회 예배 이걸 좀 손을 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극우 개신교 세력의 정치 개입을 저지하겠습니다.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고요. 평화나무 후원회원 로고시안닷컴으로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개신교계에 의해서 쓸데없는 정치적 공작을 벌이는 세력들 발목 잡을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직접 하셔도 돼요. 전화하시면 026406-0507 026406-0507번입니다. 우리 임성균 평화나무 우리 활동가께서 전화를 받으십니다. 026406-0507로 전화 한 통으로 또 후원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이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작가도 한번 초대해 달라고. 알겠습니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넌 이제 바쁠 때 저기 누구야? 이동영이를 히히히 스토리 한번 MC 보게 해야겠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렸고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보수 1위 유튜브 채널의 굴욕. 1위라면 신의 한 수를 말합니다. 그 저기 신의식 씨가 하는 신의 한 수. 그 원래 이제 변희재하고 같이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변희재가 얘가 이제 싸웠어요. 신혜식하고. 참 거기도 싸우네. 되지도 않는 집안에서 싸움까지나. 예. 그래서 그거 뭐 서로 또 고소고발도 했던 모양이죠. 예. 참. 아니 그래도 저 과거에 그래도 친했던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은 뭐 주변 보는 눈이 있는데 나 이 사람하고 싸웠어. 나 이 사람하고 이제 원수가 됐어. 이걸 자랑하고 다닙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신혜식 변희재. 그래요. 하여간 뭐 신의 한 수가 그렇고요. 네. 나는 인간관계를 엉망으로 한다. 나는 사람을 소비의 대상으로 여길 뿐이다. 이거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친했던 사람을 비난하고 다니면 대중에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예? 같이 휘말리면 똑같은 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제를 해야죠. 예. 저쪽이 욕했다고 같이 욕을 하면은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자, 국회 안팎을 가리지 않고 자유한국당의 주요 일정을 중계해온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74만. 보수 유튜브 채널의 선두주자. 이미 뭐 보수 유튜브 채널이 이제 굉장히 수십만에 이르는 구독자가 많긴 합니다만은 유시민 이사장의 노무현 재단만 못하지요. 네. 보수 유튜브 채널의 선두주자인 신의 한수가 왜 국회 출입 정지를 당했나? 그것도 6개월이나 받았나? 예, 6개월이면은 지금부터 12월 말까지네요. 12월 말까지. 와, 이 중요한 시기에 국회 출입을 못하게 됐어요. 예, 급기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이제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가 다른 유튜버와 싸우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마 서울의 소리일걸요. 국회 사무처는 허가한 촬영 장소는 회의장 그리고 기자회견이 열리는 정론관으로 딱 제한했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은 신의 한수는 카메라를 들고 본청 곳곳을 누볐습니다. 허가된 시간이 지나니까 신의 한수는 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인터뷰용 방문증을 받아서 중계를 이어갔습니다. 허가받은 장소를 벗어난 것도 출입규정 위반이지만 징계의 결정적인 사유는 또 있었어요. 여야의 충돌이 빚어질 때 한국당 의원들 편에서 행동을 함께한 것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외치는 독재 타도, 헌법 수호 등의 구호를 신의 한수 제작진은 따라 외쳤어요. 플레이어로 뛰어들어간 거지. 언론으로 들어갔다가 가서 플레이어로 뛴 거예요. 이런 와중에 이제 신의 한수, 신혜식이가 다른 유튜버와 싸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서로 밀치고 바닥에 드러누워서 고성을 지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유튜브에 생중계됐고 이것이 징계의 증거가 된 거예요. 네. 국회 사무처 쪽은 의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친 데다 본청 내에서 싸움까지 벌인 점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서 6개월 출입 정지를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 쌤통입니다. 쌤통이에요. 예. 왜 선수로 뛰고 싶으면 입당원서 내고 거기서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되든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국회에서. 예. 보수 유튜브 백종원도 하루에 80만, 신의 한수는 70만. 그런데 김용민 TV는 이게 뭔가 우리 디도케이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현재 18만 9,682명. 네. 근데 저는 사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즐거움이 있어요. 예. 한꺼번에 확 늘어났는데 충성도가 없다. 시청 충성도가 없다. 뭐야 그게. 예.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열심히 달려볼게요. 예. 네, 19만 되고 20만 되고 예. 탄탄한 시청자 수를 확보해서 좋은 방송으로 진실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팩트, 진실을 모두 다 한 손에 줄 수는 없어요. 때론 잘못된 사실을 말을 했는데 잘못된 사실이었어. 그럴 때는 겸허하게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바로 잡아야죠. 이게 무슨 사람에 대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실 앞에서 겸허해야지. 내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진실이 아니야. 그러면은 진짜 진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죠. 또 그런 이런 표준이 있어야, 기준점이 있어야. 진실이 표준이고 기준점이 돼야 여러분들이 계속 또 신뢰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사실 아닌 거에 대해서는 체면이고 뭐고 나발이고 간에 여간 진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김용민 TV가 되도록 앞으로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용민이가 뭔 얘기를 했는데 틀릴 수도 있어. 근데 나중에 가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는. 이래야지 우리가 가짜 뉴스에 대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권위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김용민이를 우상화해가지고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김용민 TV에서 나오는 거는 항상 진실을 추구한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예. 여러분들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렇게 대놓고 뻥치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 앞에서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자,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TV, 진실 앞에서 항상 겸허한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경집 인문학자의 통찰력 강의, 오늘 괜찮은 칼럼이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밑줄 그어야 됩니다. 밑줄 그어야 돼요. 그는 오직 그 시선으로 자신의 사고를 판단하고 행동하며 자기 정당화를 마련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객관적 비판도 오불관언이다. 오불관언. 네. 오불관언.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 남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관여하지 않으려는 태도. 이거예요. 네. 교조주의.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이제 비판을 받아도 그거 나한테 한 얘기였어? 나는 모르겠는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나? 이게 바로 오불관언 아니겠습니까? 교조주의자들, 그러니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의 도그마, 하나의 이론으로 매사를 재단한다. 매사를 판단한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의 이론으로 매사의 판단을 한다. 그 의식 자체가 독재적 사고다. 하나의 시선만 허용한 사회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런 사고에 익숙하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권력의 지근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책을 전혀 읽지 않았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 많은 책을 읽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만 혹은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방식으로만 책을 읽었다면 그것은 한 권의 책만 읽는 교조주의자의 방식일 뿐이다. 어차피 인간의 품격이나 언어의 품격을 기대하기 어렵고 품격의 언어를 요구해봐야 무소용이니 차라리 여러 책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책 한 권만 읽는 사람이 가장 두렵고 해롭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 벙커원교회 교우들한테 이런 말씀드립니다. 성경만 읽으면 위험하다. 성경이 정말 훌륭한 교훈과 또한 가르침이 있는 책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이것만 읽으면 사람이 청맹관이가 될 수 있다. 여러 다른 종교들의 경전도 읽어보고 또 여러 성인들의 주장도 살펴보고 그래야 된다. 많은 책을 읽을수록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흐려지느냐? 그건 기독교 신앙을 비하하는 것이다. 많은 책, 다른 사람의 견해를 청취해야 또 공부를 해야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더욱 고매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좋은 책들 좀 많이 읽으시고 한 권의 책만 읽지 마시고 책은 그렇다 치고 신문 있죠. 신문 조중동, 매일경제, 한국경제, 세계일보 이런 것만 읽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하나만 읽어. 그리고 한겨레 정도는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겨레하고 그리고 보수신문 중에 하나 골라서 두 개를 같이 읽어보세요. 그럼 저쪽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또 한겨레와 이런 보수신문을 딱 놓고 봤을 때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이거를 우열을 가리는 것도 필요해요.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겠지. 이거 안 됩니다.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지. 이런 자세로 그 안목으로 보면서 상대적으로 누구 논리가 더 튼실한지, 누구 논리가 더 말하자면 합리적인지 따져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 판단은 내가 하는, 신문이 알려주는, 신문이 말하는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판단은 내가 한다. 이 마음으로 한번 다양한 신문들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 자, 그래요.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 위험하다. 여러분 이거 하나 좀 기억하십시오.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 위험하다.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개는 겸손해요. 이런 분들이. 예?
잘 알지도 못하는데 떠들면은 본인 자신한테도 좀 찜찜하잖아요. 자, 그러나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은, 그래놓고 또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이런 사람은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보수 유튜브만 보면서 여기에서 진실 모두를 다 흡인했다, 흡수했다, 이런 사람들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남북관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미관계 이야기도 말이죠. 워싱턴 포스트가요, 익명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국경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자 노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역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김에 DMZ를 간다고 하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어제 그 정세현 장관의 발언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정세현 장관은 아예 그 만날 수도 있다, 남북미 3자가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관측을 해가지고 이목을 끌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의 발언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했던 말입니다. 굉장히 빨리 좀 접점이 이루어질 것 같다. 원래는 지금 연말까지 셈법을 바꿔가지고 나오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선거 때문에 금년 여름에라도 움직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이벤트를 만들고 네. 그걸 계기로 해서 그걸 외교업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냈다는 친서 중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는 얘기를 문 대통령이 했는데 네. 그게 아마 당신 지금 이란 이런 데서 다 죽쓰고 있는데 네. 내가 지금 어디서 좀 띄워줄 용의가 있다. 네. 나하고 한 번만 만날 생각이 있느냐 하는 식의 얘기가 건너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오사카에서 서울 갔다가 네. 잠시 판문점으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나는 건 어떤가. 그러지 않고는 그 친서를 그렇게 네. 유심히 들여다보는 모양을 일부러 공개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다시 회담 분위기를 띄우자면 그런 퍼포먼스가 좀 필요했을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남북미, 북미 간 정상회동이 판문점에서 있다? 야, 이건 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질 일이죠. 만약에 북한 통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다, 미 합중국 대통령 최초로 북한 영토를 밟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마카님 말씀처럼, 미카님 말씀처럼 트럼프가 재선하려면은 김정은 위원장과 어떻게든 타협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자, 북미 수교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예, 근데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요. 예. 북미 사이에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금 누구하고 미국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지 주목되는데요. 지금 속보가 떴습니까? 판문점 안 간다고? 기사가 나왔네요. 10시에 나온 기사인데, 미국 트럼프 방한 중 김정은 만날 계획은 없다, DMZ 방문은 열어놓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고위 당국자 브리핑이 있었는데 DMZ 방문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줄 것은 없다, 부인도 안 했는데 그러나 이제 김정은 만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DMZ 방문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DMZ 방문은 하는 김에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무슨 워낙 파격을 즐기는 지도자다 보니까 이 말도 고지고대로 믿겨지진 않네요. 그러나 뭐 이렇게까지 미국 당국자가 발언을 했다면은 이 발언을 믿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알겠습니다. 이 또 봐라, 또 무슨 시험을 쳤냐고 자기들끼리 또 얘기해. 재미없는 기사 나오면 항상 이런 식입니다. 뭐 이래 도대체.
아이고 이 남북미 북미 정상회담 이 소식이 재미가 없었던 모양이네. 재미가 없었던 모양이야. 아, 내가 그럼 혼나야겠네. 혼나야겠어. 재미없는 기사 하나 소개하고 말이야. 아이 또 오늘 또 머리를 뒤집어 안경 벗고. 아이 자식. 왜 그런 기사를 골라가지고 딴 얘기하게 만들어. 자, 그래요. 오늘 자 날씨를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송 중에. 얼마나 재미가 없었으면, 재미가 없었으면, 그래요. 자,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자, 이 더위는 내일 장마전선이 북상해 오면서 서서히 누그러지겠는데요. 꽤나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미리 호우에 대한 대비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낮 기온 서울 32도, 안동과 대구 32도에서 33도까지 오르겠고 전주와 광주도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람이 점점 강해진다고 하는데요. 이 점도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외선과 오존 모두 주의하셔야 하는 오늘인데 내일은 비 소식이 또 있습니다. 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6월 26일 수요일에도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건강한 또 하루 살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